너네만큼 적은 건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 바다부터 볼까요? 해준. 일단은 글의 종류는 수필이에요, 수필.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거. 요런 거 정도는 좀 보고 알겠니? 특징은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늘 그렇지만 처음에 나오는 거는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수필에서 주제는 어디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알아. 그래서 끝에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갈 거예요. 자, 보고서 자, 끝에 이만큼 봅시다. 우리의 육안이 눈, 몸에 달린 눈, 가장 먼 데를 감각하는 데도 바다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게 뭐라고? 바다. 가장 먼 게 바다래. 그러면서 구름은 뭉게뭉게 이상향의 삼각처럼 피어오르고 물결은 번질번질 살찐 말처럼 달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만 있는가?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만 있는가? 그렇지? 자, 그래서 뭐 하자고? 뛰어들어서 나르는 물고기가 되자. 그치? 자, 여기 이상향의 삼각처럼 피어오른대. 자, 구름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상향의 성곽처럼 해가지고서 추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작품에서 보는 건 거꾸로지. 그러니까 감정이나 정서처럼 추상적인 거, 생각 같은 거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대상이 깃든다 그랬잖아. 네. 맞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구체화야, 맞니? 근데 얘는 거꾸로 추상화. 오케이? 상향의 순간 추상. 그래서 이상향이 들어가서. 성곽만 나왔으면 당연히 그죠? 구체화일 텐데 얘는 이상향이 들어가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구름 보면서 바다에 피어오르는 구름 보면서 뭘 떠올리는 거야? 이상향을 떠올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의 육안, 몸에 달린 눈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사실 이 사람이 그죠? 가장 먼데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이상을 추구하려는 모습하고 관련돼서 가장 먼데라고 한 거예요. 이상이라는 건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서 물결이 살찐 말처럼 달려간대요. 튼튼한 말처럼 힘있게 달려가.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역동성을 부각한 거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막 뛰어가는 거 보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말에 뛰어간다고 다 뛰어가고 싶은 건 아니지. 맞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만 있는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뒤랑 연결해서 자, 이 물결을 보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싶어? 뛰어들고 싶어. 어디를 향해서? 바다. 바다가 뭔데? 바다 정확하게. 이상향. 그래, 이상향을 향해서. 되겠니? 그죠? 자, 그래서 나르는 물고기가 되자. 그치? 왜 나르는 물고기가 돼요? 뭐 하려고? 바다 가려. 바다에 도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다에 도착했어, 이미. 네. 바다 앞에까지. 그 다음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왜? 저 멀리 가려. 그렇죠. 뭐가 있는 데까지. 이상. 그렇죠. 네. 항상 앞에서 나오는 거랑 연결한다 했지, 앞뒤로? 네. 그래서 이상 추구하고 싶은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셔츠라도 벗어서 깃발을 날리자. 쨍쨍한 모래밭 세 발자국 하나 나지 않은 새로 탄생한 사막의 아름다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새로 탄생한 거 세 발자국 하나 나지 않은 거 이거 뭐야? 누구도 가보지 못한 거. 그치? 자, 새로운 시도나 도전.
그러면서 백사장을 사막에 빗댔어요. 오케이? 사막의 아름다움 이렇게. 그래서 뛰고 또 뛰고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사막. 사막은 보통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여기에 이거랑 연결을 시키는 거야. 같이. 어차피 같이 나온 단어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죠? 이것도 사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부각하는 것.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걸 이렇게 쭉 써줬고요. 앞만 기울고 소리쳐도 파도 소리에 묻혀서 그 거친 목소리가 부끄러울 리 없다. 그래서 나의 거친 목소리는 내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어설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처음 시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대. 그래서 바다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곳. 소리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소리치는 것도 그렇고 다 뭐야 이거 뛰어드는 것도 그렇고. 어설프다. 그러니까 어설픈데 너네들 생각해봐. 너네들 네. 어차피 교과서 나오는 건 대부분 너네들이랑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 너네들 뭐 완벽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치 학생인데 그치? 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뭐 하라는 얘기야. 시도잉. 어? 그래. 뭐 하라는 얘기야? 새로운 시도. 그래. 계속 새로운 거 추구하고 노력하라고 알겠니? 그치? 새로운 거 도전해보라고. 그게 주제예요 그냥 알겠니? 그러면서 히랍이 뭔 뜻이야? 그리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앞에서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그죠? 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바다. 처음에 바다라고만 했죠? 네. 다른 말 없이 바다만 언급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유발하는 거. 왜? 설명이 없으니까. 바다가 뭐 어떻다는 얘기인지 전혀 안 나왔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서 바다를 못 본 사람도 있다. 작년 여름에 갑산 화전지대에 갔을 때, 이 갑산은요, 북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개마고원 알아? 북한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산맥들이 있거든. 이렇게 태백산맥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산맥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대, 졸라 험한 데인데 거기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갑산이. 그래서 사람들이 화전하는 뭔지 알지? 네. 불 지르고 농사 짓는 산골 마을에 갔을 때 거기에 한 노인에게 바다를 봤느냐고 물으니 못 보고 늙었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기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보았고 못 본 채 죽으리라 하였다. 자, 그래서 바다를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제 끝에 주제랑 연결하면 새로운 시도 아니고. 그렇죠. 또는 자기의 꿈이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되겠니? 자,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한 소년이 바다가 뭐냐고 물었다. 바다는 물이 많이 고여서 아주 한없이 많이 고여서 하늘과 물이 맞닿은 데라고 하였더니 그 소년은 눈이 동그래지며 바다 하고 그에게 눈을 감았다. 소년의 감은 눈은 세상에서 넓게 크기로 제일 가는 것을 상상해 보는 듯 하였다. 자, 하필 왜 소년은 이런 걸 상상해? 소년은 아직 그렇죠. 어려서 꿈이 많을 나이지.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넓고 크기로 제일 가는 것. 그렇죠. 바다인데 굳이 바다를 바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음료수 이러면 음료수로 끝인데 마시는 것 그러면 음료수만 마시는 게 아니죠.
물도 있고 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한약도 있고. 이렇게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일 가는 거 뭐 암시하는 거야? 상상력. 아니야. 바다가 계속 뭐였어? 우리 결국말에서 봤잖아. 그 이상. 네,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꿈.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만일 아직껏 바다를 보지 못하고 바다라는 말만 듣는다면 어떤 것으로 상상이 될까? 그러니까 너네 먼 미래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구도 못 봤죠. 네. 근데 그 먼 미래를 상상해봐라 그러면 가능. 그럼 이제 그 상상하는 모습들은 어떨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치? 그리고 그 상상의 크기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상상이라는 건 현실에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렇죠 없는 거 그치?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던 게 미래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상이라는 것도 현실에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상을 떠올려봐라. 그 정말 세상에 완벽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떠올려봐라 그러면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꿈이나 이상 같은 걸 그렇게 이제 품게 되거든.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만일 바다를 보지 못하고 바다라는 말만 듣는다면 어떻게 상상될까? 모르긴 하지만 흥미있는 상상일 것이다. 그리고 바다라는 어감에서 무한히 큰 것을 느낄 것은 턱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게 바다를 못 봤어도 그 단어에서 무슨 느낌이 든다고? 큰 거. 무한히 큰 것이 느껴진대요, 이미. 전혀 공감은 안 되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웃냐면, 너 바다, 아라가 바다라는 뜻이란데, 네. 근데 안 크잖아. 그래서. 자, 하여튼, 자, 어느 자리에서 시인 지용, 정지용, 우리 배웠지? 그 윤동주가 좋아하는 그 시인. 그죠? 정지용은 말하기를 바다도 조선말 바다가 제일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바다를 뜻하는 다른 나라 단어들도 있어. 우미나 씨 같은 거. 이런 단어보다는 우리말로 된 바다가 훨씬 크고 넓은 느낌이 난대. 그러면서 바나 다가 모두 경탄음인 아이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게 아가 경탄음이라는 이런 용어는 지금 안 쓰고요. 그냥 아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해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해요. 그리고 바람을 그죠? 멈추지 않고 뿜어내는 소리. 가장 기본적인 소리야.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 알죠? 아는 뭐야? 양성모음. 양성모음은 어떤 느낌? 크고 넓은 느낌. 그래서 우리말에 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큰 느낌을 줄 수 있더라 라고 나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니? 누가? 정지용이. 그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감을 했어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나는 거기에 동감도 했고 그치? 그래서 바다는 크고 둥글고 넓게 울리는 소리다. 자, 단어가 주는 느낌인데 거기에 실제 바다의 성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바다가 어떤 곳 크고 둥글고 넓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바다요. 돈호법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돈호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학교에서 안 써요. 그냥. 저희 쓰던데요. 왜 그렇지?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오는 거거든. 그냥 부르면 돈호법입니다. 그냥. 그치? 호가 호칭. 호명 이런 뜻이에요. 이름 부르다.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 다 영탄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너를 가장 훌륭한 소리로 이렇게 했죠? 너. 자, 그래서 바다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청자야? 그렇죠. 바다를 가장 훌륭한 이름으로 부를 줄 아는 우리에게 마땅히 이해가 있으라.
마땅히 예절을 갖추어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간접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서 바다한테 말을 건네는 게 아닌 거야. 간접 명령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지구위를 놓고 보면 지구본, 그렇지? 동그란 거. 육지보다는 수면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지구, 땅으로 된 구가 아니라 뭐 수구, 물로 된 구라야 더 적절한 명칭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야 당연히 뭐 물이 더 많으니까. 네. 의도는 뭐야? 바다가 부족.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육지에 산다고 저희만 생각해서 지구라 했나 보다. 자, 짐작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고기의 율족이었다면, 어류였다면 물론 수구였을 것이고, 육대주라는 것들도, 육대주 뭔지 알죠? 네. 대륙도 결국은 무인 절도, 사람이 없는 외딴 섬, 뭐 이런 뜻입니다. 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다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통영과 다른 참신한 발상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별주분전의 세계, 육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북이나, 그치? 여기다가 뭐 포대 쌓는 거지. 사실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서 벌써 8월 파도 소리가 그립다. 너무 좋아요. 파도 소리 뿐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국 처녀들처럼. 자, 이국의 처녀들, 다른 나라 아가씨들, 네. 그 뭐, 갈매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없는 말? 갈매기요? 갈매기 소리를 저렇게 하기 때문에. 갈매기를 이국 처녀이기 때문에 겁니다. 네. 그리고 처녀들이라고 한 건 뭐야? 이국 딴 나라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갈매기 소리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한 거고, 처녀들이라고 한 거는 뭐야? 뭐죠? 일단 찾아야죠. 연정이 가는, 그러니까 애정이 간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사람 취향 따라 가는 건데, 젊은 아가씨들 보면 뭔가 더 이쁘고 애정이 간다 이 뜻이야, 그냥. 그냥 이 사람의 취향인가 보죠. 근데 너도 그렇잖아. 그렇죠. 나이 많은 아저씨보다는, 그렇죠. 그치. 젊은 남자가 좋지.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냥. 이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이게 요즘에는 사실 그냥 처녀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생명력 이런 뜻으로 그냥 흔히 쓰이던 단어입니다. 생명력이나 생동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 파이프 오르간, 기선의 기적들,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뭐다? 이국 처녀들, 오케이? 됐니? 네.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어떤 모습? 알아들을 수 없는 모습. 애정이 느껴지고, 알아들 수 있는 건 됐고, 그 다음에 또 애정이 느껴지고, 좋은 걸로, 생동감 넘쳐, 그런 거. 그지? 이렇게 좋게 그냥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치? 전부 다 뭐라고? 활발한 뭐 소리들이래.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도시에서, 그치? 전차나 오피스, 도시의 이미지죠. 여기서 만날 때보다 모두 활발한 소리래요. 그리고 전차나 오피스는 도시면서 뭐야? 일상이야. 됐니? 그래서 활발한 이렇게 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로 해석한 거야? 생동감으로 간 거야 그냥. 그렇죠? 그냥 이국 처녀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연정, 활발한 거, 생동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고 자 바다는 그래서 어떤 이미지? 도시에서 벗어난 거, 일상에서 벗어난 거 이렇게 하겠니? 됐죠? 네.
하지만 저녁이면 또 어때? 슬픈 느낌이 들기도 한대요. 파도 소리에 세워지는 밤에는 흔히 꿈이 많았다. 재워지는 거야? 재워지는 밤엔 흔히 꿈이 많았다. 그러니까 파도 소리 듣다가 자면 꿈을 많이 꾼대요. 그러다가 꿈이 다시 파도 소리에 깨워지는 않지. 그러다 또 파도 소리에 깬대. 멀리 피곤한 기선, 증기선은 백고동만 뚱뚱 이렇게 틀고요. 자, 그래서 바다는 또 어떤 모습도 있어요? 슬픈 모습. 슬픔도 있는 거래요. 그래서 바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서를 자극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끝에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히랍, 그리스는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여기서? 이국적. 좋아요. 이국적인 거. 여기 보통 사람들이 가봤어, 못 가봤어? 못 가봤어요. 그치? 보통 그리스 신화, 그리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그냥? 신화. 그래, 그리스 신화지? 네. 이국적인 거, 상상.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니까 히랍이에요. 그런 걸 하면서 즐겁다고. 됐니? 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가 그리스 신화지.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화, 예시로 들 이야기 어디 나와요? 맨 처음에 소냐. 노인네와 소년, 그치? 산골 사람들, 됐니? 처음이니까 뭐야? 이끌어. 이렇게 한 거죠. 유명인은 누구? 그렇죠. 정지호. 정지우. 그래서 나도 동감이라 그랬지? 멋있다고? 보자, 자연에 대한 감각적 감상, 심상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치? 요거 하나 특이하지, 소박하게 표현한 거. 이게 쓴 단어가 자연에 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사실 자연 하면 대표적으로 뭐? 바다. 그치? 근데 우리 생각해봐. 바다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단어들이 볼 때 되게 뭐 백고동 소리나 갈매기 소리나 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썼거든? 그래서 소박하게 표현한 거 이렇게 하는 건데, 바다를 비유할 때는 보면 뭐 그리스 히랍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낯선 단어들 많이 썼거든? 그런 것까지는 소박하다고 안 해요, 또 알겠니?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고.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를 보통 시험 보면 안 들어가거든요. 뭐요? 이거. 바다요? 왜요? 내용이 너무 짧고 별 내용이 없어서. 근데 또 굳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만 하면 되고, 우리는 폭포 봐야죠. 김수영. 김수영 기억나냐? 어떤 사람인지? 살짝 내 어떤 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마지막 이건 이 아저씨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저씨예요? 이 시를 쓸 때 이미 아저씨였죠. 옛날에는 김수영 하는 아주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자주 나오기 싫어요. 김수영이 뭘로 유명하냐면 저 아까 밑줄 긋던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많이 배웠어 우리 여러 번. 딱 봐도 까칠하게 해보죠. 왜냐면 그 사람은 사람이 살면서 잘못은 저지를 수가 있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바로 뭘 해야 되잖아? 되냐면 스스로도 자기를 반성하고 아주 격하게 비판을 해야 돼. 치열하다 그랬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격하게 까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대. 그 순수성을. 근데 만약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럼 안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현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특히나 이거가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싫어하는 게 뭐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네. 이거를 싫어해 이 사람. 와,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시는 이제 뭐 어느 날 고궁을 나서며라든가 또는 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 사람 시 중에 눈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라는 시 보면 뭐 이런 구절이 나와.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밤새도록 가슴에 고인 가래라도 뱉자. 눈더러 보라고 눈에다 대고 기침을 하자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밤이라는 부정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 몸속에 가래가 쌓이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가 나쁜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뱉어내는 건 뭐야? 반성. 그렇죠. 반성하는 거. 이제 더러운 걸 끄집어내서 버려. 그러면 나는 깨끗해지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눈더러 보라고 눈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눈이 보통 학교에서는요 아주 깨끗한 거 보면 우리가 저렇게 깨끗한 거 보니까 나는 더럽다는 점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왜 눈에다가 대고 기침을 해? 왜 참 가래를 뱉어? 가래가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그 눈에다 대고 눈은 순수한 애란 말이야. 그러게요. 이제 눈에다 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순수한 존재가 더럽혀지는 거죠. 순수성 회복이라며 이 사람. 그럼 또 눈은 자기가 알아서 회복해야죠. 그래. 이게 사실 무슨 맞는 얘기가 눈이 위선자로도 해석이 돼요. 눈이라는 게 겉에서 보면 어때? 되게 깨끗하고 예쁘지? 야 근데 솔직히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 동물. 그래 개똥이 굴러다닐지 쓰레기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겉보기엔 예쁘고 순수하고 좋은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야. 또는 더러운 것들. 그래서 위선, 착한 척보는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와우.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6.25 때 전후해서 시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 끝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친일파들 용서해주고 막 친일파들이 권력 잡고 이승만 나한테 아우 떨고 6.25 전쟁 겪으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고서 박정희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야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주로 비판을 하는 거라고 사실.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서 타협하고 한때 나약하게 살지 않았는지 이런 걸 반성하고. 그래서 이 사람 시 보잖아. 그냥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을 욕하는 시도 많지만 자기를 까는 시가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치사하고 치졸하고 비겁하고 나태하고 그런 인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고궁을 나서며 라는 시에서 보면 자기를 얼마나 작은 존재, 쪼잔한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이러면서 끝나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월남전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나 끌려간 소설가를 위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50원 때문에 설렁탕값 50원 때문에 욕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나빴다. 그렇죠. 근데 자기를 그렇게 막 자기가 그렇게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아주 저속한 단어나 쓰는 존재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이 사람 스타일은 어쩐지 대충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폭포는 사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존재. 무엇에도 타협하지 않고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실제로 왜 아마 그 얘기 해줬을 거야. 이 사람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핫플레이스,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명동이었어요. 그 젊은 대학생이나 예술가들 많이 모이는 데가. 근데 명동에 김수영 떴다 그러면 그 왜 이승만이나 박정희한테 아부하고 좀 권력 잡은 사람이나 옛날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가면 돼요. 김수영이 보면 어떻게 쫓아와서 욕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너네들은 저 거의 절대 배울 일이 없겠지만 김수영 시집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 자기가 밖에서 딴 여자랑 자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걱정을 해줘요. 헐. 그거 보니까 되게 찔리고 미안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뭐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잘해주면 들킬까봐. 혹시나 아내가 눈치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렇게 틱틱대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솔직히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을 남들도 다 보고 아내도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아내가 당신 진짜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시집을 따서 발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잘못된 게 있으면 절대 용납하면 안 돼. 그치? 나든 남이든 무조건 가서 비판하고, 그치? 욕 먹을 만큼 먹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게 김수영의 특징입니다. 아까 그 사진 봐봐. 되게 까칠하게 생겼잖아. 아저씨. 자, 그래서 폭포를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그치? 단순하게 자연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뭐야? 폭포는 시대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래, 도매한 존재. 그치? 가장 의지적인 거. 애국지사, 지사적인 거. 지조절개 뭐 이런 느낌. 오케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그치? 이게 그냥 뭐 나쁜 거를 좋게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싸워서 없애려는 거지 이거는. 적극적 대결 의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식인이거든 사실. 그죠? 그래서 폭포는 지식인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선구자, 먼저 앞에 나가는 사람. 그래서 참된 지식인 이런 뜻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자, 그럼 보자. 폭포. 자,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자, 두려움이 없어요. 자, 이 고든 절벽, 이게 뭐야? 극복해야 될 대상. 시련이에요. 자, 얘는 두려움이 없이 떨어져. 일단, 규정할 수 없는 물결. 정할 수가 없대. 그게 좋게 볼 거야. 어차피 다 폭포니까, 그치? 좋게 보면 정할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 스키하게 되지? 어? 새침해졌어요. 이거 좀 뭐야? 제 좋아하는 채빵이요. 무슨 빵? 빵이에요, 빵. 무슨 빵이야? 제가 좋아하는 빵이요. 시뻘겋어? 파이빵. 이 빵 매워? 네. 자, 근데 정할 수 없다는 건 이름 붙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건데 동시에 뭐냐면 예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상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무슨 뜻? 힘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물론 나쁘게 말하면 찌질함도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쪽으로, 그치? 큰 힘과 가능성. 그러니까 이 폭포란 뭐다? 폭포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이것도 나쁘면 목표 없이 사는 삶이야. 근데 여기서 좋게 해석할 거니까 뭐라고 해? 순수한 정진이라고. 딱히 다른 의도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냥 그게 나쁜 거니까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비슷하면 칸트랑 비슷한 거야. 칸트랑. 칸트, 분리주의. 그러니까 벤담과 빌. 칸트는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도 그거 왜 해야 돼? 그냥. 그래, 그냥 해야 돼요. 착한 일이니까. 네. 만약에 나 기분 좋아지니까요 라고 하면 그거는 나를 위한 거라 이기적인 거야. 그게 칸트 사고방식이거든. 여기서 폭포가 그런 사람이야. 모르는 거지 뭐 그거야. 자, 하여튼 그러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뭔 뜻이야? 항상. 그치?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변함없는 모습. 그래서 고매한 정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고매한 정신으로 표현했어? 아, 폭포를. 그렇죠. 그럼 뭐지 이거 순서가? 네? 순서가 폭포에서 보면 뭔가 느낌 안 와요. 폭포가 이제 고매한 정신으로 가는 느낌. 좀 특이하지 않냐 뭔가. 아까도 했는데 바다 할 때도. 네? 바다 할 때도 했어 이거. 보통 비유할 때 이거 치기법이잖아 비유. 비유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 뭐를 뭘로 순서가? 그 구체적인 거를 여기서 추상적. 그래 보통은 거꾸로 나갔지.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표현을 뒤집어서 하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그러면서 쉴 사이 없이 역시나 멈추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됐죠? 불변성. 자, 그리고 떨어지는 거 하강적 이미지인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서는? 좋은 거. 그렇죠. 보통 다른 시는 하강 이미지면 나쁘죠? 네, 여기서는 하강 이미지가 좋고. 자, 그 다음에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그러면 아주 짠한 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면 폭포는 포기해요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안 보이면 뭐라도 해. 소리라도. 그렇지, 소리라도 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편하게 머무르는 거 안주하지 않고. 그치? 절대 느려져 안 느려져? 폭포는 안 느려져요. 강구는 느려져도 폭포는 안 느려져. 그치? 자, 그래서 금자나 인간은 이런 식으로 대충 보면 되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생명력도 안 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감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소리는 참고로 뭘로 해석돼요? 비판하는 목소리로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니?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이런 거 뭐야? 무슨 말? 이거는 진짜 헷갈려. 그렇죠. 행간걸치. 자, 그래서 운율을 표현하는 건데 중요한 건 고든 소리가 또 다른 고든 소리를 불러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 선구자 이런 표현 썼었어요. 제가 맞죠? 먼저 폭포가 이렇게 고든 소리를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깨닫고 배워서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무슨 장면? 폭포 떨어지면 멈추지 않고 떨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소리 떨어지면 뒤에서 또 소리 나오고 또 소리 나오고 계속.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그냥 폭포의 성격이니까 당연한 거고. 됐죠? 네. 자, 그래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매우 빠르고 강한 거. 그래서 번개와 같다고 한 거고. 그치? 물방울은 폭포를 말하는 거고.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취하는 거, 술에 취하는 거, 이런 거. 그치? 이 취하는 건 뭐야? 비겁함이나 두려움이나. 그죠? 왜 겁나면 술 먹잖아. 그죠? 그다음에 회피하는 태도나 뭐 이런 걸 술로 표현하는 거고, 그런 거 없어요. 나타는 뭐야? 나태함. 게으름. 오케이? 그리고 안정은 여기서 안주. 그렇지. 무산일주의라고 나왔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 그걸 뒤집어 놓은 듯, 그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럼 다 쏟아지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뒤집으면 어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 쏟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높이도 폭도 없이 무슨 뜻이야? 일단 역설입니다, 역설. 어떻게 높이도 없고 폭도 없을 수가 있어. 그쵸? 중요한 건 높이도 없고 폭도 없다는 건 이거 아까 뭐랑 비슷한 거야? 규정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야. 사이즈 이런 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요. 딱 뭐 정할 수가 없는 거. 자, 그래 놓고 끝입니다. 별거 없죠? 네. 그리고 이 시는 폭포가 결국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딱히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또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적이 없어요. 그치? 폭포에 대해서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화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걸 독백이라고도 해, 안 해? 안 해요, 알겠니? 독백은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최소한.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독백 그러면 대충 느낌이 이러면 독백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한번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일단 너네 시험 범위에 있는 거는 일단 다 설명한 거예요. 와우. 집에 나오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뒤에 문제나 아니면 OX 문제부터 한번 풀어봐봐. 채윤이는 지난번에 그거 언제 다 했구나. 지난번에 준 거. 잠깐 잘 선생님, 엄마의 말투는 뭐예요? 어? 엄마의 말투 있나? 참? 엄마의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 엄마의 말투. 야, 엄마의 말투 해야지. 다음에는 지문할 거고요. 오늘은 이거 배경만 좀 얘기하고 갑시다, 알겠니? 네. 여기 보면 해제 나오고 줄거리 나오는데 엄마의 말투 2지? 네. 이게 엄마의 말투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연작소설이에요. 그 중에서 중간 부분 2만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엄마의 말투 1, 2, 3이 전부 다 비슷한 주제야. 여기서 말뚝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말뚝? 아니에요. 엄마의 말투. 말뚝 깎는 거잖아, 말뚝. 이렇게. 오빠나 거나, 또 다른 거나. 듣지. 듣는지. 이게 뭔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긍정일 때랑 부정일 때랑 두 가지로 써 있거든요. 일단은 긍정일 때는 뭐야? 이게 딱 말뚝을 박아놓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그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치? 그래서 뭐 아까 듬직이니, 뭐 굳건함이 이렇게 했는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삶의 구심점. 의지가 되는 존재. 또는 대상. 부정은 고집 센 거. 여기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으면 딱 말뚝에 묶여 있어.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 내가 고집센 거라고 하는 그 느낌이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넓게 보면 뭐야? 억압. 그리고 말뚝은 상처이기도 해. 말뚝 박았다 그러잖아. 가슴에 말뚝을 박았어. 이러죠. 왜? 가슴에 말뚝? 관용적 표현이야. 가슴에 말뚝을 박았다. 가슴에 못을 박았다. 아, 사이즈별로 가슴에 못 박은 게 제일 작은 거고, 대못을 박으면 엄청 큰 거고, 말뚝 박으면 더 큰 거네. 그래. 그냥 그겁니다. 그냥 다 쓰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슬프게. 어쨌든 억압의 3점 이렇게 되는데, 이 말뚝이 원래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 이게 엄마의 말뚝이잖아, 그치? 엄마에게 말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향, 또 하나는 죽은 오빠, 그리고 또 하나가 현저동 괴물집. 엄마가 되게 이제 깡 있는 여장부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결혼해갖고 그 휴전선 바로 위에 그 강화도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동네, 행정구역상 개성에 속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이제 시골에서 되게 뼈대 있는 명문가의 며느리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시골 양반이라 뭐 딱히 막 그렇다고 뭐 권력이 세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꽤 그 지역에서는 지주고 땅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막 그 시아버지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공장을 맹장을도 좀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아빠도 지식인이고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밥 먹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억 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더니 띵띵 굴러. 그러고서는 못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한의원들을 불렀거든. 근데 아무에도 소용이 없어. 못 고쳐. 나중에는 도저히 하다도 안 되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그러다 국도예요, 심지어. 쓰러진 채로? 아니요, 며칠 지나서. 아, 미쳤지. 방에다 놓으면 안 되지.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요. 그때 내가 꼬맹이 6살, 7살 정도밖에 안 됐고, 오빠가 이제 초등학생 정도, 국민학생인 거야. 소학생이 참 일제 강점기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자식들 남겨놓고 이제 젊은 아빠가 죽어버린 거지. 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특히 엄마는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거 서양 의사,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의사죠. 그 서양 의사한테 한번 보였으면 그 남편이 그렇게 헛되이 죽진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엄마가 무슨 각오를 하게 되냐, 무슨 마음을 먹게 되냐면 배워야 되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그 시골에서 엄마가 품삯 모으고, 바느질 품삯하고, 바느질 날품팔이 이런 거 하고 막 했고, 시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어차피 시아버지는 말해봤자 허락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돈을 몰래 모아. 그리고 딱, 그 현저동 괴물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에 동네가 이제 현저동인데 달동네가 가난한 사람들 살아요. 거기서 새빵 하나 빌릴 정도 돈이 딱 모이니까 시아버지한테 가서 그런가. 나 애들 데리고서 서울 살겠어. 시아버지는 옛날 사람은 당연히 거절 안 된다고 하죠. 특히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또 고향 선산이고 다 여기 있는데 장송까지 데리고 와서 산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괜찮대. 자기는 가기로 맘먹었대. 시아버지는 나름 여자가 혼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정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냐 생각했던 건데 엄마는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길로 오빠랑 나를 끌고서 어떻게 서울로 가버려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연락을 끊습니다. 서울 사는데 그 와중에 뭐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해방이 되고 6.25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고향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25 때쯤에는 오빠가 이제 커가지고서 옛날에는 뭐 20대 초반이면 결혼을 하니까 나. 그죠? 결혼도 하고 어린 조카도 생겨서 나한테 애기도 낳았는데 그때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6.25 때 가서 죽었나? 오빠가 죽어요. 얘 오빠가 이제 도망쳐가지고서 산속에 숨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서울이 수복된다는 소문이 들려와. 근데 처음에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인천 상륙 작전하고 그래서 북한군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대. 막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 걱정하는 효자거든. 그러니까 막 중학생 때부터 엄마 속썩이지 말라고 그 어린 꼬맹이 나 데리고 뒷산으로 끌고 올라가고 사탕 준다고 꼬셔서 끌고 올라가고 거기서 혼내고 막 이랬던 애예요. 오빠가. 좋게 말하면 되게 어른스럽습니다. 근데 그랬던 오빠니까 당연히 엄마 걱정된다고 그 소문이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집에 내려와서 집 벽장인지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엄마랑 뭐지? 이렇게 세연이랑 했나? 하여튼 외부에 나가서 식량 구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아직 북한군들이 남아서 인민군들이 잘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쫄아가지고서 갑자기 벌벌 떨면서 그런 거지. 우리 집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거지. 갑자기 그 말을 했다고요? 가까이 오니까 얘가 아. 우리 집으로. 근데 그 말을 먼저 해버리니까 당연히 어때? 당연히 있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귀신의 만에 막 난리 나고 엄마 밀어서 쓰러뜨리고 막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머니나 이렇게 그냥 근데 비명치고.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원래? 여자는 안 죽이고? 굳이 여자를? 남자는 애기인데도 죽여야 뭔 되는데. 애기야. 오빠. 아, 오빠가 애기가 아니구나. 첫날까지 나왔다니까. 맞다. 남자는 징용 아니면 죽이죠 그냥 보통. 어떡해. 미치겠다. 짰어. 하여튼 그래서 오빠가 엄마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도망치죠. 뛰쳐나오지. 그쵸,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민군 입장에서는 저기서 갑자기 남자가 뛰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총을 꺼내서 바로 쏴버렸어. 와, 미치겠다. 하고 엄마 눈앞에서 오빠가 죽은 거야 지금. 어떡해, 슬퍼. 그러고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빠를 그 전쟁통이라 수습도 못하고 돌무덤 만들어서 이제 숨겨놨다가 피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무덤을 써주는 거야. 오빠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엄마는 그게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상처를 평생 끔하고 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오빠가 뭐야? 말뚝이. 오빠가 말뚝. 그치? 그 전쟁의 상처이면서 오빠가 살아있을 때는 뭐야? 엄마는 이 오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좋은 말뚝이고 죽어서는 상처가 되는 말뚝. 어떡해. 너무 슬프다. 자,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덤을 안 쓰잖아. 그러면 영혼이랑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례식하고 제사 지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무덤이 필요해. 근데 엄마가 그 옛날에 6.25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옛날에 오빠를 화장해서 고향이 바라다 보이는 강화도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뿌리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새언니, 오빠의 아내는 그 어린 것들한테 조카 말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일찌감치 잃었는데 아버지 무덤마저 뺏을 수는 없다고 해사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 새언니한테 죄책감을 갖고 살았거든. 자기 때문에 남편 잃게 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굳이 아주 단호한 태도로 꼭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 그랬어. 그래갖고 화장을 한 거야. 왜요? 그게 주제. 그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이 소설 엄마의 말뚝 이 부분은 엄마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지금 이제 1980, 90년대쯤 된 거예요. 나는 소설가로 이미 성공했고. 네. 근데 엄마가 늙었는데 이제 힘도 없는데 이게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이제 뼈가 약해지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야. 네. 갖고 그 철심도 받고는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마취해서 아직 덜 깨서 전신 마취하고 덜 깨는 상태거든. 근데 엄마가 막 갑자기 비명을 질러. 나는 이제 너무 몸이 이제 여든이 너무 고령인데다 막 이러니까는 어때? 엄마가 이제
그거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해서 막 처음엔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진짜 저승사자 온 거 아닐까 막 그래. 근데 엄마가 그러다 갑자기 군관나으리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응? 군관이 뭐야 군관? 몰라요. 인민군 장교를 군관이라고 해요. 아, 언제 걸 떠올리는 그 거야? 옛날 거. 그래 아들 아들 죽던 죽었-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 아, 어떡해. 마취도 깨어나면서. 슬퍼라. 네네. 왜 그런 거 슬픈 걸 자꾸 쓰는 거야, 사람들은. 화가 나게 진짜. 너무 슬픈데. 사는 게 슬퍼서 그래. 사는 건 왜 우리 찰리 채플린 아냐? 네. 찰리 채플린이 그랬거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개그야. 개그? 코미디.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야. 원래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눈치를 챘죠. 엄마가 지금 그치, 마취에 깨어나는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엄마가 막 불쌍해, 알겠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엄마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주고 싶은데, 뭐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거 마취약 함부로 쓰면 사람 죽죠. 네. 그러니까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알겠니? 오히려 나를 무슨 유단 떠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대합니다. 막 화도 나고 막. 근데 어쨌든 이제 결국 엄마가 깨어났어, 나중에. 깨어났는데, 내 친구가 하나 문병하러 왔다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던 친구야. 그럼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몇 짜리는 받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금 너네는 지금 사고방식이 이상할 것 같지만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별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잖아? 그러면 갑자기 죽었을 때 급하게 몇 짜리나 수의 같은 거를 준비하는 건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미리 좋은 수의랑 그다음 좋은 몇 자리를 받는 건 효도였어요. 그래서 몇 자리 받았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 북한의 선산도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친구는 나 북한의 선산 솔직히 북한의 선산 있으면 거기다가 무덤 쓸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나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깨 있다가 그걸 들은 거야. 근데 친구 가고 나서 나를 따로 불러. 네. 그러더니 아주 또 진지하고 단호한 어조. 옛날에 오빠 화장할 때처럼 자기도 죽으면 화장해. 무덤 절대 쓰지 말고 화장해서 똑같이 거기서 뿌려달라. Why? 자, 그게 주제예요. 그냥 같이 묻어달라. 처음에. 자,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분단의 극복. 분단의 극복.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제, 작은 주제들도 있지만 교과서나 시험에 나오는 똑같은 주제는 뭐야? 맨날 나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네. 분단을 극복하는 거 이게 뭐냐면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단의 그럼 분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남한의 무덤을 쓰면 안 돼요. 남한에다가 무덤을 쓴다는 건 나는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분단을 그럼 인정하는 거고, 그럼 뭐야? 너네처럼 되는 거야. 선생님처럼. 근데 뭐 꼭 그게 뭐죠?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있냐? 그냥 이렇게 헤어져서 살아가는 거, 북한이랑 우리랑 헤어져서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나눠져서 살아가는 걸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받아들이면 그 후로는 다시는 통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게 돼요. 굳이 뭐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엄마는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남한에다가 무덤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엄마가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이 말을 한다는 게 소설의 곳곳에 나와. 그래서 엄마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 강단 있는 사람, 의지적인 사람. 그래서 혼자서 그 거대한 것, 분단과 맞서 싸우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엄마는 아직도 투병 중이라고 나와요. 투병. 그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엄마가 아직 병이 다 안 나았다는 진짜 뜻이기도 병이라. 하지만 엄마는 또 무엇과 분단. 분단과 맞서 싸운다는 뜻으로 투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실제 소설 전체를 보면 훨씬 다층적으로 연결돼서 주제가 더 많이 나오는 소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작가들 중에 보면 대체로 평균적으로 그래 여자 작가들이 훨씬 잘했어요. 그렇고 자 말뚝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뚝 엄마에게 말뚝은 이거잖아. 고향 오빠 현재 동주 그치? 네. 근데 이게 엄마의 말뚝이 엄마 소유의 말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중의법이에요. 우리말 의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아니 나의 그림 그러면 내 거 그림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모델인 그림도 나의 그림이야. 나이 그림. 그렇잖아. 윤동주의 그림. 그럼 윤동주가 화가여도 되고 윤동주가 돈 주고 사도 윤동주의 그림이고 그러네. 윤동주가 많은 뜻이 모델이어도 있네. 된단 말이야. 그러네. 우리말 의는 항상 중의법이에요. 원래. 신기하네. 뭐 어쨌든 그래서 엄마 소유의 말뚝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누가 묶여 있어? 나에게 말뚝이야. 내가 묶여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삶의 의지가 됐던 존재가 누구야? 엄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억압이 되는 존재도 뭐야? 엄마야. 네네. 엄마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계속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마 그 그늘을 아예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만 하는 거죠. 엄마가 평생을 걸려서 분단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분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다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 소설에서 말투가 알겠니? 네. 그죠? 근데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뭐야? 상처예요. 별명 없이 나오면 가장 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상처. 됐죠? 그래서 엄마의 상처, 됐니? 네. 그 오빠의 죽음.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딱 끝났네.